약수들을 한번 풀어보고 오셨죠? 문제 너무 쉽죠? 예.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예? 생각이 안 나요? 이제 생각나게 해야죠. 자, 이 페이지 민법 30해가지고 1번 문제가 나오죠?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민법이 뭐냐? 민법이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여기 민법의 의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일반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나 다 적용하고요. 사법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고요. 실체법이라는 말은 실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면 법의 명칭이 어떻든 간에 다 민법이 되는데 우리가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우리가 일반 사법으로서 실체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법전을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어떤 형태, 어떤 존재 형식을 갖느냐. 민법 1조가 민법의 법원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첫째, 법률의 형태로도 존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관습법으로도 존재할 수 있고, 세 번째, 조리로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이나 장관령과 같은 명령이나 규칙도 포함하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대법원 규칙도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명령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행위를 하는 국가기관이잖아요. 근데 대통령령이 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뭐죠? 대통령령인 거죠.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관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고요. 따라서 대법원장도 대통령과 비슷한 뭐죠? 입법, 법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대법원 규칙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결정도 법률로서 민법은 뭐가 돼요? 법원이 되는 거죠. 항상 조심할 것은 뭐는 아닌 거죠. 대법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헌법은 국제법이나 국제간섭법도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제법이 민사적 사항을 담고 있다면 그것도 뭐죠?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관습법입니다. 관습법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관습법은 뭐냐면 오랜 관행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법과 같은 확신을 부여받게 되면 이게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고요. 단순한 오랜 관행은 뭐라 그러죠? 사실인 관습이라고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첫째, 관습법도 만들어지는 방식은 다르지만 어차피 뭐죠? 법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장할 필요 없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서 문제가 되면 그것이 주장, 입증을 해야 법원이 뭐죠? 고려를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습법은 민법의 법원으로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한 법원으로서 적용이 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법률행위 해석에 뭐로서만 쓰이죠? 기준으로서만 쓰인다. 이 정도가 이제 앞에 나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1번 보시면 민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민법은 법체계상 사법에 속한다. 2번 민법은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법이다. 맞죠? 그러니까 1번은 사법인데 사법이 뭐냐? 사인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런 말이고 3번 권리의 의무의 일반적 변동을 규정한 일반사법이다. 맞고요. 4번 민법은 행위규범이 아닌 재판규범이다. X자. 그러니까 재판규범이라는 말은 재범에 적용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이기 때문에 행위를 하고자 할 때도 그것에 뭐예요? 따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 법률은 무효입니다. 그 말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포함되는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 민법은 권리 의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실제법이다. 물론 맞죠.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민법의 부속법령 뭐가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니 뭐 호족법이니 그죠?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적 법령으로서 민법의 법원이 되고요. 2번 대법원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X죠. 대법원 규칙도 일종의 명령문으로서 법원의 민법의 법원이 되고요. 3번 민법의 존재 형식에 해당한다. 맞나요? 맞죠. 그죠? 다시 말하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일반사법으로서 실체법이고 그 우리가 뭐죠?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고 법원은 뭐죠? 민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겠죠. 4번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다. X고요. 5번 민법전을 의미한다. X입니다. 민법전은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죠. 3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맞죠?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이 있어야 비로소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고요.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일단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다. 오랜 관행이다. 이런 표현은 맞아요. 그렇지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인다는 말은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류의 관습의 법적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맞겠죠. 그죠?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4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맞는데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물권 법정주의라는 개념만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죠. 여기서 법은 법률과 관습법인데 이 법률은 여기의 법률과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하고요. 무엇도 포함되죠? 관습법도 포함되죠. 그래서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 있는데 관습법상 인정하는 물권은 좀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첫째,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죠. 두 번째,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도 관습법상 물권이고 세 번째,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요 세 가지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 법정주의에 따르면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을 정할 수 있잖아요.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은 요 세 가지만 있으니까 요 세 가지가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뭐가 아닌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죠. 뭐 그것이 온천권이든 그것이 뭐 사도통행권이든 그것이 뭐 공원 이용권이든 또는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든 그런 것들은 다 뭐죠?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고 현행법상 관습법상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뭐죠? 요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온천에 가는 권리는 간수법상 권리가 아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간수법의 주장. 간수법도 뭐죠? 법이기 때문에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따라서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의의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지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4번입니다. 근대민법이죠. 그죠? 근대민법. 근대민법은 현대민법이 아닙니다. 근대민법의 기본 원리는 이게 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 소유권은 국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다. 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사적 자치의 원칙.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사적 자치 원칙이고요. 사적인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계약이 있으니까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과실이 있어야지만 책임을 진다. 이게 뭐죠? 과실 책임의 원칙인 거죠. 따라서 남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자신이 뭐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5번 자기 책임의 원칙은 결국 뭐예요? 과실 책임의 원칙에 같은 말이에요. 그죠?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진다는 말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만 뭘 쳐요?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고 연자제가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러한 근대민법이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수정이 돼서 이제 우리 현대민법이 됐고요. 소유권 절대 원칙이 소유권은 상대적 권리로 바뀝니다. 소유권의 상대권화죠. 기본 전환은 뭐죠?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로 뭐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인데 이것이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 따라서 뭐 공정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뭐예요? 공정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강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면 공공복리라는 대원칙에서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공정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뭐 어떤 민법의 원칙인 거죠? 현대민법의 원칙인 거죠. 그 다음에 현대민법도 과실 책임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을 뭐 하겠습니까? 추가하고 있다. 보완하고 있다는 점은 현대민법의 특징이 됩니다. 따라서 4번 해가지고 사적 자치 원칙이니 2번 소유권 절대 원칙이니 과실 책임의 원칙이니 5번 자기 책임의 원칙은 다 뭐죠? 근대민법의 원칙이고요. 4번 계약 공정의 원칙은 뭐죠? 수정근대민법. 예를 들어서 현대민법의 원칙이 되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인데 우리가 법 해석에 대해서는 한 번도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왜 안 했죠? 시험에 안 되니까. 그래도 혹시 몰라 넣어놨는데 일단 법을 해석하는 것은 유권 해석이라는 것과 무권 해석이라는 것을 일단 나뉘어요. 유권 해석은 만약에 법원이 하는 해석이라면 사법 해석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국회가 하는 거라면 입법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부가 하는 거는 행정 해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결국 뭐죠? 사법 해석이죠. 왜요? 대법원이 무엇을 통해서요? 판결을 통해서 법률을 뭐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 입법 해석은 뭐가 있을까요? 언뜻 떠오르는 거는 이런 거 있죠. 물건이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민법 자체가 무엇을 통해서요? 법을 통해서 물건의 개념을 해석하고 있는데 그런 거 우리가 뭐죠? 입법 해석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거용 건물이란
먹고 자고 사는 용도로 쓰는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면 그것도 뭐죠? 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거니까 뭐죠? 입법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행정 해석은 뭐겠습니까? 뭐 인가를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행정부가 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니까 뭐죠? 행정 해석인 거죠. 그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무권 해석이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학리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을 해석하고 있지만 우리의 해석이 어떤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권 해석이고 그 중에서 뭐라는 거죠? 학리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5번 보자고요. 민법의 해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의 해석이란 민법의 의미 내용을 밝혀내는 이론적 기술적 조작을 의미한다. 맞겠죠? 2번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가 된다. 맞겠죠? 해석을 해야 적용을 하겠죠. 3번 민법의 해석에는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이 있고 일반적으로 민법을 해석한 다음은 유권 해석을 의미한다. X죠. 우리가 하는 것은 다 뭐죠? 무권 해석, 학리 해석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민법의 해석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고요. 5번 민법의 해석은 법본 중의 근본 이념인 시대 사주를 통하여 구체화된 기본 원리를 지침으로 삼아서 행해져야만 한다. 맞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측에 그 맨 위에서 그 세 번째 줄 여성은 종중혼의 구성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류의 간섭이잖아요. 과거에는 결국 어떻습니까? 종중이라는 것은 원래 개념이 뭐예요? 같은 성씨와 시조를 두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종중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던 거죠? 남자만을 구성을 했죠. 왜요? 여자분은 성이 다르니까. 그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수능 안씨인데 제 처는 손씨거든요. 경주 손씨. 근데 제 처가 저희 집안에 살고 있지만 제 처는 뭐죠? 안씨가 아니라 뭐예요? 손씨니까. 손씨가 저의 종중혼에 뭐가 될 수 없어요? 구성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과거의 생각은. 거기다가 우린 또 뭐가 있어요?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혼인하게 되면 원래 종중에서 뭐죠? 벗어나는 것을 봤으니까 여성은 뭐가 아니었죠? 종중혼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시대 사조가 변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가지고 여성이 어떻게 종중혼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인생이 뭐죠? 아웃되는 부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그지 같은 놈인데 무슨 뭐 조선시대 왔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파렴치하고 뭐죠? 상식이 없는 인간으로 취급받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시대 사조를 감안한다면 여성도 뭐가 돼야 돼요? 종중혼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넘기시면 6번입니다. 근데 그 보통 서양이나 일본 같은 결혼하면 여자분들이 남성 성을 따르죠. 그죠? 일본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동양에서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일본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이 그 결혼해도 원래 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라 그러던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특이한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조선 말은 완전히 이상한 나라고 그래도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여성을 존중하는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는 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도 여성이 계속 가져가고 그래서 뭐 김씨 부인, 이씨 부인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죠? 자, 4페이지 6번입니다. 민법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 민법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 해가지고 총 몇 개 있는 거죠? 5개의 법이 있는 거죠. 원래는 이 민법 총칙이 전체에 관한 민법의 총칙으로서 통칙으로서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는 물권법과 채권법의 통칙으로서만 기증을 하고요. 친족 상속법에 대해서는 민법 총칙 규정이 대부분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을 합쳐서 제3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친족법과 상속법은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법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민법 총칙의 대부분은 제3법에 대한 총칙적 규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가족법에 대한 총칙의 성격은 희박하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민법은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판덱텐식 편성이라고 하는 법적 편찬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지금 제가 드린 방법이 이게 뭐죠? 판덱텐식 편집법이고요. 내지는 않습니다. 근데 과거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번 민법 총칙 중 제1장의 두 조항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 대하여도 총칙적 규정의 성질이 있다. 두 조항이 뭘까요? 1조 민법의 법원, 2조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죠. 그러면 민법의 법원과 신의 성실의 원칙은 가족법에도 당연히 뭐죠? 적용이 돼야 되겠죠. 4번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의 대리,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에서도 적용된다. X입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 구성요소라는 법률 요건이고요. 우리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표시주의가 원칙이죠. 근데 가족법은 절대적 뭘 취해요? 의사주의를 취하니까 법률행위 민법 규정이 가족법에 적용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대리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 배웠죠.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결혼할지 이혼할지 의사결정은 누구만요? 스스로만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효. 가족법상 권리는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가족법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4번이 뭐죠? X고 4번이 답이죠. 5번 민법 총칙 중 주소, 실종기간에 관한 규정은 재산법 물론 가족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통칙성을 지니고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소도 결국은 뭐예요? 가족법에도 적용될 것이고 실종기간 보통 실종 몇 년이요? 5년. 특별실종은 1년이나 기간도 적용이 돼야 되겠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7번 민법 1조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 X 조리죠. 그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합니다. 2번 민법 제1조의 법률이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에서 발한 긴급 재정 경정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3번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 관하여 정한 대법원 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오, 맞죠? 대법원 규칙도 법규입니다. 법률입니다. 답은 3번이죠. 4번이죠. 3번. 4번 대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X죠. 단순한 오랜 관행은 사실인 관습.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어 뭐가 되죠? 관습법이 되죠. 5번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X죠. 관습법도 법이므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죠. 8번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의 법원인 법률에는 대법원 규칙도 포함된다. 5. 2번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법원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있다. 맞나요? 맞죠. 물권 법정주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도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있죠. 4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 효력이 없다. 맞죠?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적용되지는 않고요. 법률의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이고요. 5번 국제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회의의 협약은 민법의 법원이다. 어디 있죠? 여기죠. 국제법. 국제법이나 조약도 뭐죠? 법률서 민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참 쉽죠, 그죠? 그죠? 이렇게만 나온다면, 그죠? 9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유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맞네요.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률에서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고 3번, 4번, 5번 맞죠? 앞에 있는데 중복 문제 내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성물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인데 우리 민법처럼요. 법률을 제1의 법원으로 하고 있는 나라를 성문법주의라고 하고요. 영국이나 미국처럼 관습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민법의 법원으로 제1의 법원으로 하고 있는 나라는 뭐죠? 불문법주의라고 합니다. 장단점이 어떨까요? 만약에 법률 성문법주의에 따르면 명확하죠. 관습법이나 대법원 판례를 법원으로 하는 불문법주의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시대에 빨리빨리 순응할 수가 있죠.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뭘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지 같은 놈들이 법을 제대로 잘 만들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시간 끌고 싸우고 그죠? 근데 불문법주의는 법원에서 뭐만 내리면요? 판결만 내리면 쉽게 불문법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불문법주의는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1번 불문법주의는 성문법주의보다 법이 경화되기 쉽다. 경화라는 말은 뭐죠? 딱딱하다는 뜻이죠. 딱딱하게 되기 쉽다. 이건 뭐죠? 바뀌어있죠. 그죠? 오히려 경화되기 쉽고 적응 못하고 딱딱한 것은 무슨 주의죠? 성문법주의입니다.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대법원 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불문법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무효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대법원도 뭘 합니까? 입법 활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대법원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같은 일을 해요. 위헌 재판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탄핵소추는 안 하구나. 탄핵소추는 거기는 상원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판사가 굉장히 뭐죠? 중요하고. 그래서 미국을 대법원이 지배하는 나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거기다가 대법원 판사가 되면 죽을 때까지. 거기는 종신직입니다. 종신직. 그러니까 한 번 대법원 판사 되면 죽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그 한 번 바뀌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죠? 오바마 임기 말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죠? 얘는 뭐죠? 그 이상한 또라이 대통령. 트럼프인가요? 트럼프가 이번에 새로 임명했는데, 그죠? 그 양반은 참 부럽적이죠. 죽을 때까지 대법원 판사로서.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그 제가 대법원 판사 그죠? 종신직이죠. 그래도 좀 정신이 혼미해지거나 그러면 사퇴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하고 진짜 죽을 때까지 하고 죽어야 뭐죠? 바꿉니다. 대단하죠. 그죠? 2번 근자에는 대립법계에서도 판례법 내지 간습법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그러겠죠. 3번 성문법주의는 사회 변화에 대한 규정적 적응성이 부족하므로 구체적 타당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요. 4번 법의 통일화 명확한 측면에선 성문법주의가 우수하고 5번 불문법주의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유동적이란 말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넘겨보시면 11번이 나옵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단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생활 구범이 사회 구성원들의 뭐죠?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랜 관행에 뭐가 붙으면요? 법적 확신이 붙으면 관습법이 되고요. 2번 관습법에 의해 창설된 물권도 인정된다. 이게 뭐죠? 물권 법정주의고요. 3번 사회적 가치관의 변천을 인하여 관습법이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러한 관습법은 더 이상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맞고 아까 말씀드린 뭐죠? 여성은 종중혼이 될 수가 없다 같은 관습 같은 거겠죠. 4번 사실임 관습은 법령에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 법령이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는 점에서 관습법과 구별되고요. 5번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 X. 관습법도 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12번인데요. 일단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인데 관습법상 물권 세 가지죠. 분묘기지권, 2번 관습상의 법정지단권, 4번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 아니지만 5번 사실혼 관계도 관습법상의 제도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사실혼 관계도 관습법상 부부로 본단 말이죠. 근데 답은 뭐죠 하면 4번인데 이런 거죠.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시 방법으로서 우리 판례가 뭘 인정하고 있냐면 명인 방법을 인정하고 있고요. 요 명인 방법에 대해서는 농작물이나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만 명인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뭐로서만요? 등기로서만 공시할 수 있고요. 명인 방법으로서는 토지나 건물을 뭐 할 수는 없어요? 공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 미등기 건물에 관한 명인 방법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죠? 명인 방법은 농작물이나 수목과 같은 지상물에 관한 관습법상 공시 방법입니다. 답은 3번이죠. 13번입니다.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아직 사회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회생활 규범이다. 맞죠?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 없으면 뭐죠? 사실인 관습이죠. 2번 사실인 관습의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그 사실의 관습을 존재를 주장하는 자이다. 맞죠? 왜요?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주장 입증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원칙인 거잖아요. 원칙이란 말은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법원이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 X에. 다시 말하면 주장 입증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원칙이고요. 필요하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도 조사하는 것도 뭐예요?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2번과 5번 어떻게 해요? 2번이 뭐예요? 원칙. 5번이 뭐예요? 예외.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3번 사실인 관습은 선량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되고요. 4번 사실의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에 뭐가 되죠? 기준이 됩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은 기억 권리의 행사 의무 이행은 시인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 시는 성실의 원칙이죠. 물론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니은번 공공복리를 최고 원리로 한다. 맞나요?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 근대 민법이 현대 민법 수정자본으로 수정되는 이유는 뭐죠? 공공복리라는 가장 중요한 뭐죠? 대원칙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 니은번도 뭐죠? 대원칙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구체적 타당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거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죠? 구체적 타당성을 뭐죠? 추구합니다. 1번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뭐죠? 아니죠. 이건 뭐예요? 권리 남용 금지 원칙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 절대 원칙이라는 것은 소유권 절대적으로 뭐가 돼요? 보장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권리 행사가 타인의 법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그 원칙은 뭐죠? 요거에 반하는 거죠. 일본은 아니고. 미음 번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는 거는 물론 뭐죠? 맞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이런 게 참 솔직히 이런 게 나오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죠. 그죠? 15번. 자, 다시 한번요. 국회에서 하는 게 뭐라고요? 입법 해석. 다시 말하면 법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뭐죠? 입법 해석이니까. 15번.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하는 민법 제98조는 법에 의해서 물건이란 개념을 뭐하고 있어요? 해석하고 있으니까 1번 뭐가 되는 거죠? 입법 해석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재산상 행위는 유가증권의 거래도 포함된다. 그러면 재산상 행위에다가 뭘 포함시키죠? 유가증권 거래도 포함한다는 말은 범위를 넓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 확장 해석이 되는 거죠. 2번 유추 해석은 뭐예요? 아무런 상관없는 거 끌어다가 해석하는 걸 말하고요. 4번 반대 해석은 뭐예요? 이런 거죠. 소멸시효 이익은 완성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규정을 그러면 완성된 후에는 포기가 가능하다. 이게 뭐죠? 반대 해석이 되는 거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기셔가지고 17번입니다. 일단 민법의 효력에 대해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소급표를 뭐죠?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법률 불소급의 원칙은 어디에는 안 씁니까? 민법에는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속지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인주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정유라가 지금 어디 있죠? 덴마크에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속인주의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법을 적용한다. 그럼 뭐죠? 속인주의에 따르면 우리 형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있는 나라의 법이 적용된다. 그럼 뭐죠? 속지주의에 따르면 뭐죠? 덴마크 법을 적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속인주의,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도 어느 나라의 법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애매하죠. 속지주의에 따르면 뭐죠? 덴마크 법. 속인주의에 따르면 뭐죠? 우리나라 법.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면 국제사법이라는 법이 있고요. 국제사법에서 어느 나라 법이 정할 건지를 어떻게 결정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북한 지역에도 우리 민법은 뭐죠? 적용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번 민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맞죠? 속인주의. 2번 민법에서는 소급표가 인정된다. 맞죠? 3번 동일한 민사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외국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것이 국제사법이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고요. 5번 우리 민법은 속지주의를 채택하여 우리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함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속인주의, 속지주의 어떻게 해요? 다 적용됩니다. 4번 우리 민법은 외교 특권자 즉 치해법권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그러니까 치해법권이라는 말은 형사소추에 있어서 예외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사는 치해법권자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뭐예요?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특권이 있을 뿐이지 민사에 관해서는 당연히 어느 나라요? 우리 민법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치해법권 이런 것은 민법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이번에 또 안철수 그분의 딸이 그죠?
미국에 사는데 재산이 얼마예요? 1억 1,200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어씨 왜 이렇게 많지? 이 생각했어요. 제가 저는 아니 직장 다닌 적도 없죠, 그죠?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원 다니고 박사과정이고 뭐 박사과정 조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씨 우리는 평생 일했는데 1억 7천 모기도 힘든데. 근데 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또 뭐죠? 안철수 재벌이잖아요, 솔직히. 재산이 뭐 몇천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딸이 또 1억 1,200인 건 또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뉴스 분위기 보니까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비리다 뭐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 부럽네, 그죠? 우리 아빠가 2천억의 재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재산이 2천억이고 제가 외동딸인데 대통령 나간다 그러면 절대로 그죠? 그죠? 아마 뭐 그 단식 논소원 하더라도 아버지가 대통령 나가는 거 말릴 것 같은데. 2장 권리의무입니다. 자,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권리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권리가 뭐냐면 형성권이죠, 형성권. 일단 형성권이 뭐냐? 승낙을 얻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뭐죠? 형성권이다. 이게 개념이고요. 따라서 일방적으로 행사한다는 말은 굳이 재판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사회행위에 관한 채무자의 사회행위에 관한 채권자 취소권만은 형성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무엇을 통해서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는 꼭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의 종류에서 우리가 좀 정리할 것은 뭐냐 하면 청구권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형성권인 것들이 있다는 거죠.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은 다 뭐죠? 형성권이다.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든 모든 매수 청구권은 다 뭐가 돼요? 형성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소멸 청구권은 다 뭐가 되냐면 형성권이 돼요. 따라서 뭐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든 저당권 소멸 청구권이든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다 형성권인데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유치권에 있어서 타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치권에 있어서는 소멸 청구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소멸 청구하는 경우와 타 담보를 제공하고 이루어지는 소멸 청구가 이루어지는데 의무 위반을 위한 소멸 청구권은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담보 제공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는 뭐가 아니에요? 형성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요 지나가는데 개새끼가 저를 물었어요. 그럼 저는 그 개 주인에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개를 뭐 할 수 있어요? 유치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집에 끌고 왔는데 유치권자는 선관 주의 의무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주의하지 않았다면 의무를 위반했다면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유치권은 즉시 소멸해요. 왜냐하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소멸 청구권은 뭐예요? 형성권이니까요. 근데 그날 밤 그 개 주인이 고양이를 안고 와가지고 저 개새끼는 제 아들과 같은 놈이니까 그 개새끼는 돌려주고 차라리 이 고양이를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타 담보 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는 뭐가 아닙니까?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시다. 제가 개 대신 고양이를 잡아주겠습니다라고 유치권자에 뭐가 있어요?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점 이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각종 증감 청구권은 다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뭐 차임 증액 청구권이든
감액 청구권이든 뭐죠? 형성권. 전세금 증액 청구권이든 전세금 뭐죠? 감액 청구권이든 다 뭐가 돼요? 형성권이다. 그래서 모든 증감 청구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따로 형성권이 아닌 것 따로 기억할 만한 건 두 가지예요.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다.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한 번 더 합시다 뭐 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죠? 형성권이 아니에요. 지상권 설정자는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도 형성권이 아니다. 그죠?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실제로는 우리가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요 갱신 청구권만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좀 어렵게 내면 유치권의 타담보 제공을 위한 소멸 청구하고 부동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라는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 좀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하나 적구나.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할 청구권도 뭐죠? 형성권이죠. 그죠? 따로 좀 기억해 주세요. 네 가지. 자, 다음 중 권리의 성질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4번 계약 갱신 청구권만 뭐죠? 형성권입니다. 나머지 매수 청구권, 분할 청구권, 해제권, 증감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이죠. 2번 권리의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항변권의 행사. 항변권은 뭐죠? 권리 행사를 저지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일정한 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 그 행사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하게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부 독일 3번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이고요. 4번 지배권 행사는 지배권은 뭐가 떠오르죠? 물권이죠. 권리의 객체를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5번 권리 행사는 권리의 내용을 현실하는 것이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에요. 자, 왜냐하면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사행위를 위한 채권자 취소권은 무엇을 통해서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만 가능하다는 질문은 뭐죠? X죠. 만자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권리의 충돌과 경합 및 법규의 경합. 일단 법규의 경합은 뭐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 다음에 권리의 충돌은 뭐죠? 우열을 따집니다. 그죠? 우선순위를 따지고 권리의 경합은 뭐죠? 선택적 행사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권리가 충돌한다 그러면 권리 간에 무엇을 따지게 돼요? 우열을 따지게 되고요. 권리가 경합된다 그러면 뭐예요? 선택적 행사라면 되고요. 법규가 경합된다 그러면 뭐예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무엇이 적용되죠?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1번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권 경합 관계에 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하면 된다는 뜻이니까 맞는 질문이고요. 이번 하나의 생활사실이 여러 개의 법규입니다. 법규경합이죠.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법규가 요건을 충족해서 맞으면 뭐죠? 권리가 발생했다면 이건 뭐죠? 권리의 경합이고요. 3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권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국가배상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전자만이 적용된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4번 임대차가 종료됐어요. 그러면 집주인은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계약상 청구권. 내 집이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뭐예요?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 그러면 결국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계약상 청구권과 소유권에 대한 청구권 두 가지를 갖고요. 어느 거나 선택해서 권리를 행사하면 되는 일종의 뭐죠? 권리의 경합이기 때문에 임대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X. 계약상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5번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해요. 그럼 지상권은 뭐예요? 물권이고 사용대차권은 뭐죠? 채권이니까 성립된 순수랑 상관없이 뭐가 우선합니까? 지상권이 우선하고요. 5번은 뭐죠? 맞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권리의 충돌이죠. 충돌. 권리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요? 우열을 결정해야 되는데 충돌.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른다. 예외. 예외적으로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죠. 첫째,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제한물권이 우선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성립된 순서와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게 된다는 정도는 기억해 두시고요. 좀 쉬었다가 4번부터 문제를 푸도록 하겠습니다.